짠짠! 자, 여러분 어서오세요. 오늘도 월정액으로 도서를 대여해 즐길 수 있는 전자책 도서의 밀리의 서재와 함께 라임냥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책이냐면 짠! 이 책입니다. 자, 뭔가 되게 전문 역사서처럼 생겼죠? 이 책은 21세기 북스에서 출간하고 정명석 작가님이 쓴 1분 조선왕조 실록입니다. 짧게 날짜별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조선에서 있었던 크고 작은 사건들을 파악할 수 있게 해놓은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이 막 엄청 길고 장대하게 이렇게 세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다기보다는 조금 크게 흐름에 대해서 짤막한 대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중에서 이렇게 짧게 나오는 부분인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재미있는 부분을 사족을 엄청 붙여서 오늘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이 이제 1분 조선왕조실록 첫 번째 권이에요. 1권. 그래서 1분 잠깐 시간이 되실 때 읽을 수 있게 되게 짧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격증을 위한 역사, 공부하는 역사는 싫지만 이런 건 또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1권부터 3권까지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할 건데 오늘은 1권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1권을 보시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태조에서 태종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비슷한 책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태조와 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너무 먼저 해놓다 보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1권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정종 부분을 읽자니 정종 부분이 너무 짧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진짜 많이 하다가 제가 태조도 정종도 태종도 아닌 태종의 첫째 아들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허를 찔렀죠?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태종의 첫째 아들 양녕대군의 이야기입니다. 신선하죠? 자, 일단 양녕대군은 태종과 원경왕후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원래 원경왕후와의 사이에서 4남 4녀를 두었는데 뭐 기타 등등 다른 그러니까 빈들에게서도 또 막 18명 뭐 이래가지고 되게 많은 아이를 두었단 말이에요. 많은 자식을 뒀는데 그 많은 자녀들 중에서도 양녕대군은 적장자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양녕대군 앞에 또 다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전에 태어난 아이들이 죽어버리는 바람에 양녕대군이 적장자가 됐습니다. 적장자, 그러니까 뭐 왕의 정실 왕후의 첫째 아들. 완전 그냥 딱 태어나자마자 그냥 왕이 될 상. 딱 그냥 탁 태어나서 바로 왕이 될 상인 거예요, 적장자는. 그래서 정말 되게 힘들게 얻은 적장자인 만큼 태종과 원경왕후의 사랑을 정말 한 몸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 하면 태종이 무릎에 놓고 이렇게 안 내려놨대요. 그 정도로 아들을 좋아했어요. 정말. 근데 물론 태어났을 때는 태종이 아니라 정안대군의 아들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태종이 왕이 되기 전에 태어난 아들이었던 거죠. 근데 사실 태종이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어요. 막 왕자의 난 이래가지고 막 정종이랑 막 한번 막 난리치고 막 정종 금방 내려오고 막 바지사장 만들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 막 왕자의 난 때 힘들었을 때 옆에 있었던 귀여운 어화둥둥 내 아들이 바로 양녕대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예뻤겠어요. 그리고 양녕대군이 태어난 지 6년 뒤에 태종이 이제 국왕으로 등극을 하면서 이름을 받습니다. 이제라는 이름을 받아요. 그래서 이름이 이제 이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라는 이름을 하사받고 한 달 뒤에 원자가 됐고 4달 뒤에 왕세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빠르게 처리한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까지 막 빨리 안 하는데 이렇게까지 빠르게 한 이유는 후계자를 빠르게 결정을 해서 더 이상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겠다라는 태종의 태도가 엿보이는 대목인 거죠. 완전 하이패스야. 정말로. 그런데 문제는
이 양녕대군이 공부하기를 싫어했어요. 아니 무릇 왕이라 하면, 왕자라 하면 당연히 이 신하들과 이 뭔가 랩 배틀 정도는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은 있어야 되고, 기본 예의 법도 정도도 다 지켜야 되고, 이렇게 성리학, 유교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되는데 세상에 왕자가 공부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 하면 대간에서 세자에게 강의를 듣도록 2번, 3번 청하였으나 병을 핑계로 거절하였다. 강의를 듣는 날이 항상 적었다. 라는 기록도 있을 만큼 정말 기본적인 일은 어떻게 수행을 하는데 공부를 막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려고 다른 왕자들이랑 같이 이렇게 있잖아? 그래도 계속 딴 데 보는 거야. 밖에 참새가 3마리가 있다. 그러면서 딴 데 보고, 정말 좋아했던 게 매 사냥을 정말 좋아했대요. 그래서 막 매 사냥 맨날 하러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태종이 마음이 급했겠어요. 그래서 너 진짜 공부 좀 열심히 해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다고 또 막 너무 게을러서 모든 일을 다 안 한 건 아니야. 나름 또 할 거는 했어. 양녕대군은 이 태자로 14년을 살았거든요. 왕세자로 14년을 살았는데 초반에는 그래도 이 태종이랑 크게 갈등은 없었어요. 나름 이제 1407년에 김한로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세자빈 결혼 딱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만들고, 뭐 명나라 사신을 대접하기도 하고 태종의 업무를 종종 대신 보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워낙 명필이라서 태종이 양녕대군에게 경회루의 편액 있죠. 이렇게 경회루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 그것도 쓰게 했단 말이에요. 진짜 명필이었대요. 정말 글을 잘 썼대요. 그리고 태종이 어느 날은 이제 궁중에다가 감나무를 심어놓고 그 열매를 되게 좋아해서 그 감나무를 정말 애지중지했는데 까치가 와서 그걸 막 다 쪼아 먹는 거야. 그래서 태종이 보다가 저놈의 까치를 다 죽여야 된다면서 저거 쫓을 사람을 불러와라 이러는데 좌우에 있었던 신하들이 약간 내 생각에는 아부를 했던 것 같아. 아부하려고. 조정 한가운데 무사로서 합당한 자가 없고 오직 세자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세상에, 아니 그 왕궁에 까치 잡을 사람이 없겠어요? 진짜. 내 생각엔 100% 이거. 사회생활 고수였던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 태종이 세자한테 너 저 까치 좀 잡아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활로 까치를 딱 쐈는데 번번이 다 맞췄다는 거죠. 아무래도 태조가 활을 그렇게 잘 쐈으니까 이 DNA에 딱 박혀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좌우 사람들이 모두 경하하고 태종도 항상 세자의 행실을 못마땅해 했으나 이날 마음이 흐뭇해 웃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반에는 우리 아들 어화둥둥, 우리 적장자, 우리 세자 글도 잘 쓰네 이랬는데 문제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니 그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여자를 너무 좋아해. 여자를 정말 너무 좋아해. 이 유교적 교육과 되게 엄격한 궁중생활, 그리고 특히나 왕세자로서 지켜야 할 예의와 법도에 어긋나는 일을 아주 골라서 하고 다녔던 양녕이 이게 너무 태종이 보기에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막 타이르기도 하고, 막 말을 안 들으면은 야 우리 세자 그 넷이 데리고 와 이래가지고 넷이 곤장을 막 때리는 거야. 왜냐면 직접 때릴 수 없잖아 세자를. 세자빈이 있었어. 세자빈이 있었는데 여자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막 타이르기도 하고 막 내시를 불러다가 곤장을 때리고 너 진짜 네가 이렇게 똑바로 안 하니까 네 아랫사람이 이렇게 혼나는 거야. 너 부끄러운 줄 알아? 이렇게까지 벌을 내렸는데 정신을 안 차려. 정신을 안 차려. 양녕은 악공, 이호방 이런 사람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궁궐담을 넘어다녀. 그러니까 이게 약간 평상복을 입고 암행을 나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세자가 담을 넘어다녀. 그냥 궁궐담을 넘어다녀. 그래서 저작거리에서 맨날 사고를 치고 다니는 거예요. 사고를 치고 다니는 게 전부 다 여자 관련 사고만 치고 다니는 거야. 명나라 접대원에서 그 막 춤을
엄청 잘 추는 기생이 있었거든요. 17살짜리 기생, 봉지련이라는 기생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생을 보고 딱 반해가지고 그 기생이랑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기생 다음에 또 기생이 있지. 평양 기생, 소행과 원래는 황주의 기생이었는데 외모가 너무 출중해가지고 서울로 불려온 기생이에요. 근데 그 기생이 누구의 애첩이었냐면, 그러니까 정말 첩은 아니고, 정말 정실 첩은 아니고, 아름아름 다들 사람들이 아는, 아, 저 여자는 누구 사람이지? 약간 이런 거 있잖아. 그게 큰아버지인 큰아버지 정종의 애첩인 초궁장이랑 또 간통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식적인 직책은 기생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실록에서는 여러 대군이 부마 청평군 이백강의 집에서 연회하였다. 이백강이 아비의 상을 끝냈으므로 여러 대군이 연회를 마련하여 위로한 것이다. 임금이 명하여 세자도 또한 갔는데 밤이 깊도록 세자가 기생 초궁장을 끼고 공주의 대청으로 들어가서 즐기고 술을 마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태종은 자기 형인 정종이랑 사통하던 여인이 자기 아들이랑 알게 돼가지고 이제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를 쫓아냈어요. 일단. 그리고 양령한테는 아무 벌도 내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양령은 몰랐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초궁장이 밖으로 쫓겨나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양령은 2년 동안이나 초궁장이랑 만났어. 그러자 결국 태종이 초궁장을 아예 황주로 내쫓아 버리고 나서야 그 관계가 끝이 났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초궁장과 사귄 뒤에 알고도 사귀었는데 이게 약간 대담해진 거예요. 큰아버지의 여자랑 사귀고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까 그 이백강이라는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했잖아요. 연회를 베풀었다. 그 매형 이백강이라는 사람이 매형이거든요. 이백강의 첩이었던 7점생이라는 여자랑도 사통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기생이 아니에요. 기생이 아니고 진짜 그 공주의 남편이니까 매형이란 말이에요. 매형의 첩이에요. 진짜로 첩. 근데 신경 안 써요. 그냥 만났어. 그리고 이후에도 방유신이라는 양반의 손녀가 미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방유신을 협박을 해서 강제로 잠자리를 가지는 등 정말 바쁘게 저작거리를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은 아무래도 아니 왕세자가 여자를 그렇게 만나고 다닌대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일은 다들 이제 쉬쉬하면서 공공연한 비밀에 붙였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태종이 이를 다 알게 되었고 결국 죄가 없는 방유신에게 곤장 100대를 때리고 삼천리 밖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방유신의 손녀가 미인이라고 해요 라는 이야기를 했던 이 귀수라는 사람을 사형에 처해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아무래도 이게 왕세자를 탓할 수도 없고 내 아들이잖아. 내 적장자잖아.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었던 아들이잖아. 어화둥둥 내 아들이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위 사람들을 계속 막 처벌을 하면서 경고를 했던 거예요. 나름대로. 자, 하지만 이렇게까지 다른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양령은 그냥 더욱 더 여자를 많이 만나고 다니다가 결국 사고를 치게 되니 그 사건이 유명한 어리 사건입니다. 양령에게 여자들을 소개시켜주던 이 악공이 사대부의 첩이었던 어리라는 여자가 정말 그렇게 예쁘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양령에게 하게 되고 양령은 그 길로 곧바로 어리라는 여자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삼품이었던 곽선이라는 사람의 집을 찾아가가지고 자기 이름을 딱 이렇게 대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동생 이름을 팔아요. 효령대군이 만나러 왔다고 전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어리라는 여자가 거절을 합니다. 어떻게 거절하냐면 저는 몸에 병도 있고 얼굴도 예쁘지 않은 데다가 남편도 있으니 만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서 거절을 하게 돼요. 근데 날 거절한 여자는 네가 처음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이번엔 선물을 보냅니다. 최고급 비단에다가 이제 술을 놓은 주머니를 보내요. 그러자 이제 어리는 아예 그냥 곽선의 양자였던 이승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도망쳐버립니다. 그러자 양령은 또
담을 넘어서 또 그 집으로 가요. 이승의 집으로 가요. 그렇게 결국 어리를 데리고 궁으로 들어왔는데 궁에 들어와가지고 막 씻기고 단장을 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왕세자를 만나는 자리니까 막 손톱도 다 깎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단장을 탁 했는데 너무 예쁜 거야. 너무 예뻤대요. 그래서 얼마나 예뻤는지 훗날 나중에 양령이 그 아름다웠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라고 하기도 했고, 진짜 깐깐하고 외모 평가 잘 안 하는 실록에서 아름다웠다 라고 기록을 할 정도였다고 하니까 진짜 엄청 예쁘긴 예뻤나 봐요. 진짜 예뻤나 봐. 이 아름다웠다라는 기록이 있는 사람은 장희빈 이외에 어리 거의 둘 정도일 겁니다. 나머지는 뭐 박색이었다 이 정도는 기록되어 있지만 이 아름답다가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흔치 않아요. 자, 그래서 진짜 이렇게나 아름다운 어리한테 맨날 푹 빠져가지고 놀고 있으니까 이 행각이 소문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당연히 나죠. 그래서 태종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태종이 이게 또 내 아들이 또 사고를 쳤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태종은 그냥 그렇게 생각했지만 다른 신하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면 이게 그냥 좀 뭐 낮은 벼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양반도 아니고 정삼품 곽선의 기생도 아니고 첩이잖아요. 아내를 대놓고 뺏은 거잖아. 그러니까 안 된다. 진짜 이거는 폐세자 시켜야 된다. 폐위시켜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한쪽에선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또 다른 쪽에서 되게 적극적으로 이걸 말렸어요. 우리 왕제의 난을 겪지 않았느냐, 안 된다, 적장자다, 한 번만 봐주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극구 만류를 해가지고 폐세자는 되지 않았지만 이 일에 가담한 4명이 참수됩니다. 그래서 이 4명이 참수가 됐는데 양령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요. 어리랑 놀기 바빠요. 반성 전혀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양령의 태도에 화가 난 태종은 양령을 내쫓고 어리를 양령의 장인이었던 김한로라는 사람의 집으로 보내버립니다. 당연히 사위의 간통 상대니까 뭐 어떻게든 알아서 처리해라 약간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근데 김한로는 양령을 사위로 본 게 아니라 차기 왕으로 봤던 거죠. 그래서 잘 보이려고 했던 거야. 세자비까지 합세를 해가지고 태종한테는 숨기고 이 어리한테 살집을 마련을 해줬던 거야. 그래서 둘이 만나게 해줬던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러자 양령은 스승이 대신 써준 반성문을 들고서 종묘에다 고합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날 이때까지 제가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반성합니다. 제가 앞으로는 안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세자가 진짜 반성을 했나 보다 라고 생각한 태종은 다시 양령을 궁으로 들여보냈고, 그 사이에 이 세자의 비행을 도운 관련자들은 전부 다 쫓겨나거나 참수가 됩니다. 세자빈이 쫓겨나고 장인 김한로가 처벌을 받고 세자를 옹호했다라는 이유로 황희가 파면되어 낙향하기도 하는 등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그러고도 양령은 정신을 못 차리죠. 궁으로 돌아온 뒤에도 계속해서 어리가 보고 싶다, 어리가 보고 싶다, 어리 얼굴이 눈에 어른어른하네 막 그러면서 계속 어리가 보고 싶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김한로가 이제는 이 어리를 계집종으로 분장을 시켜서 궁으로 또 들여보내줘요. 이런 일이 반복되자 결국 어리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딸을 낳았어요. 자기 딸을 낳으니까 양령은 이제 이 딸한테 유모까지 붙여줍니다. 진짜 저 세상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야. 첩도 아니고 남의 집 첩을 뺏어와가지고 임신시킨 거야. 그러자 이를 알게 된 태종은 차마 공개적으로 이 일을 타박을 할 수가 없어서 조말생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러면서 한탄을 하다가 비 오듯 줄줄 눈물을 흘렸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일로 대신들이 계속 세자를 폐하라 폐위하라 막 이런 상소가 올라오니까 곧바로 폐세자 시키지는 못하고 양령을 일단 쫓아냈어요. 근데 쫓아냈는데 이러한 태종의 태도에 왠지는 모르겠지만 양령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항명하는 편지를 써요. 일단 아무리 세자라고 해도 왕이 내린 명령이니까 이건 항명이잖아요. 그래서 항명하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뭐라고 썼냐면, 전하의 시녀는 다 궁중에 드렸는데 그것이 모두 신중하게 생각하여 드린 것입니까? 지금에 이르도록 신은 여러 첩을 내보내어 울음소리가 사방에 이르고 원망이 나라에 가득 찼습니다. 이 어찌 전하의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이 첩 하나 금하려다가 잃는 것이 많을 것이요 얻는 것이 적을 것입니다. 신은 앞으로도 음악과 여색에 쏠리는 마음을 참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마음 내키는 대로 하다가 이렇게 살겠습니다.